듣기에 대한 대비 학생들이 수능이 다가올수록 소홀히 여기기가 쉬운데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특히 까다로운 계산을 요구를 했고요. 짧은 대화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11번 같은 경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가장 졸린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점심 먹고 나서 듣기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방학이나 주말에 활용해서 이어폰 없이 그냥 맨 귀로 듣기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 어법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문법 사항을 물어보지 않아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 분석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번 6월 모의 평가에서도 기본적인 주어 동사 찾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따로 대비해야겠다라는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모든 지문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장 구조 분석, 주어 동사 찾기라든지 수식 관계 파악하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독해에 대한 대비인데 이 부분은 본인의 약점 유형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있는 반전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예시를 읽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든지 틀린 이유를 분석해야지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도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집중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거는 1994학년도 수능부터 올해 치러질 수능은 2024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제도가 저희 나라에서는 30년이 됐습니다. 물론 초창기 수능과 지금 수학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수학에서는 1997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공부를 보면 저희가 학습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됐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개념을 배웠다면 이런 유형을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런 유형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험에는 실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이게 기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기출까지만 봤다라고 해서 모든 학습이 완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행 연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실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한된 시간 없이 편하게 수학 문제를 풀 때와 시간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학생들이 뭐 차이가 없는 친구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압박이죠. 부담감을 느끼고 평소 하지 않던 실수도 유발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능이라는 과목이 지금 뭐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뭐 5문항, 6문항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문항을 제외하고는 30문항 중에 25문항 정도는 사실 기출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스타일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게 사실 수학은 숫자만 바뀌어도 정답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은 똑같은 문항이야 라고 판별을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숫자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이 문항이 묻고자 하는 바를 묻는다면 그런 문항의 비슷한 정도는 30문항 중에 25문항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운 수학 공부법이 있는데 왜 학생들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하고 상관없는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수준에 맞는 공부라는 게 분명히 나는 개념 단계인지 나는 유형 단계인지 나는 기출 단계인지 나는 실전 연습 단계인지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남들이 기출 보고 있으니까 나도 기출을 보는 거고 남들이 다른 문제집 풀고 있으니까 나도 문제집 풀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는 있었지만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를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는 다른 문제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능은요. 제가 확언할 수 있는 말 중에 한 가지는 30문항 중에 25문항은 기출 문제의 똑같은 과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문제라는 거는 정말 3, 4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격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컷이 4-5문항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는 공부잖아요. 근데 2등급은 상위 11%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법을 잘 찾아 나간다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질문 안에 뭐랄까요, 해답이랄까 함정이랄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든 문학이든 간에 이제 무턱대고 막 시간 재면서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못 풀죠. 국어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 이 글을 읽어봐. 이 글 잘 이해했어? 내가 지금부터 5개의 진술을 할 건데 네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글의 내용과 혹은 형식과 부합하는 것 4개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나를 골라. 근데 그 얘기는 곧 뒤집으면 결국엔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문제풀이의 어떤 능숙한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학의 경우로 치면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각 장르, 각 갈래마다 본질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다 그러면 화자가 등장하죠.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무슨 태도와 말투를 보이고 있구나. 결국 이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는 뭐구나. 정서라고 하잖아요. 또 근데 그거를 시를 그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야말로 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또 운율이라든지 또 감각적인 이미지라든지 또 수사법에 해당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무엇인지, 시를 이루는 내용적인 형식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 시를 감상할 때 뭘 봐야 되는지, 뭘 이해하고 뭘 감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게 수능의 모든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장르의 본질적인 속성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걸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공부, 그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독서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비문학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예술 분야, 사회 문화 분야, 과학 기술 분야, 크게 나누면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3가지 분야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각각에서 지문이 한 세트씩 출제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 분야별로 최근에 어떤 세부 주제들이 선택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무엇인지에 관한 최근의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문, 수능형 지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몇 가지의 구조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개 주요한 개념들을 비교하는 뼈대를 지닌 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제가, 중심 화제가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지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파악이 결국 그 문제의 출제, 그 세트의 출제 요소로 이어지는 걸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독서는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를 원래 독서 교육론에서 사실적 독해가 있습니다. 글 안에 담겨있는 내용 정보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글의 형식을 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윗단계는 추론적인 독해예요. 미루어 짐작하는 독해죠. 글 안에 담겨있지 않은 걸 발견해내고 미루어 짐작하는.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그대로 무턱대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따져보고 하는 독해를 비판적 독해라고 하죠. 지금 이런 식의 독해 단계가 주로 수능의 독서, 비문학을 이루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독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독해 능력 단계마다 거기에 대응되는, 해당되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원활하게 해낼 줄 알고 그것에 결부되어 있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이 뭔지를 아는 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가 그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수능 성적에서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명하게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성적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는 것들을 스킬을 연마를 하면 상위권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즈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틀린 문제를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는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린 건데 자기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니까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개념을 보강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런 개념이 부족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은 실수가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실수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상위층 그리고 중상의 성적을 받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학습.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개념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걸 연습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해결되고 성적을 생각보다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행학습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학부모들은 우리 애를 선행을 안 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시험 체제가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거를 하고 있대. 누구는 뭐 중학교 거를 하고 있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학부모는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우리 애한테 뭘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불안 요소? 이 불안함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교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교육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면 그 불안감은 학부모로서는 좀 해소될 수 있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벌써 수학에 대해서 질려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관심과 애정을 쏟아줬는데 그 결과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학생이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분명히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실패를 하면 두렵죠. 학생들이 겁내하는 거예요. 뭔가를 도전을 했을 때 그 실패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면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저도 공교육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사교육에 유혹이 있었죠. 누구는 뭐를 한대, 누구는 뭐를 한대. 근데 제가 늘 입시 설명회 다니더라도 학교 교육에 충실해야 되고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아빠는 공교육에 있으면서 애는 사교육에 맡긴다? 제가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수학을 잘할 이유는 없고 네가 좋아하면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싫었으면 안 했겠죠, 그 친구가. 그런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이 공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결국 이 친구가 대학 갈 때 수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초등학교 때 만약에 사교육, 중학교 때 사교육을 보내놨다면 과연 이 친구가 수학을 전공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냥 그 단계에 맞는 공부를 시켜놨기 때문에, 공부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를 느낀 게 아닐까. 싫다라는 거를 억지로 떠밀기보다, 예를 들어서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뭔가 독보적인 어떤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게임에 중독되라는 게 아닌데요.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억지로 이거 해봐가 아니고 자꾸 관심을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거를 잘 해낸다면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한다면 다른 게 무엇일까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저는 학원으로 애를 갖다 보낸다라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과 육아, 교육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만약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주말에 애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제가 어떤 TV 프로를 보는데요. 아버지가 딸내미를 데리고 도서관 주변을 계속 배회를 하더라고요. 보통의 아버지였으면요, 딸내미를 손 잡고 도서관을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거의 매주 그냥 도서관 주변을 산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 4주, 한 달이 지났을 때 저 도서관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볼래?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거부 반응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와요. 책을 읽으라고 분명히 우리는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를 기다려주는 거죠. 애가 정말 거기를 좋아하게끔,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하게끔 우리 부모가 기다려줬던 거죠. 근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빨리 결과도 나와야 되고, 빨리 앉아.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저도 한 분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27년간 지금 교육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전문가로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들의 관심을 찾아주는 것 역시 부모의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으로만 떠밀지 말고 우리 애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일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애들과 시간을 보내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어라는 과목은요, 수학하고 좀 다른 성격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예를 들면 단계형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해해야 다음 단계를 이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년별 위계가 대단히 뚜렷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뭐 선행을 한다는 것도 가시적으로 보이죠. 요건 몇 학년 거니까 요걸 공부하는 건 선행학습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국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선행한다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다른 식의 시험 문제 스타일들에 익숙해지는, 좀 적어도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게 입학한 후에 그런 것들을 구경해 보는 정도의 가벼운 그 공부 같은 것들 워밍업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혹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생각해보면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수능에 대한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뭐 수학 과목에서의 선행학습 비슷한 걸 국어에서 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의 과목에, 국어 과목에 1학년 때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2학년 때 문학,
독서, 또 3학년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과목들을 일반적으로 공부하더라. 내가 입학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국어 과목의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그런 과목들에서는 대체로 뭘 배우는지, 그 과목의 어떤 그 개념의 위계랄까요? 그거는 그냥 그 과목의 그 교과서에 앞에 목차에 담겨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감 잡고 들어가는 거는 유용할 수 있죠. 근데 막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미리 뭔가를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선행학습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단순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높게 나타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학생이 선행학습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건 일종의 허구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본 것들이 잘못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선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선행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행이 아니라 현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바라볼 때는 쟤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현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 중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많이 상담을 하고, 제가 1년에 뭐 거의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상담하는 편이니까, 그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선행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적분까지 끝냈다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미적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배우는 수원, 수투까지 3번씩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적분도 한번 보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물으면 대부분 다 4등급, 5등급 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2학년 걸, 3학년 걸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잘하지도 못하고요. 이 학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공통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수학을 공부해야 될 시간에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게 단순해요. 선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은 꼭 필요하죠. 이렇게 학생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공교육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선행은 뭐 나쁜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행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행이 필요한 학생이 있고 선행이 필요 없는 학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은 어떤 학생한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단순하게 현행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쉽게 말하면 1등급을 현재 1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 현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고 더 이상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현재의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이제 월반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할 학생들이 이 상위권 학생들을 바라보고 쟤들은 지금 저걸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일종의 허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 현행해야 할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행이 필요한 학생은 현행에 만점을 받고 있고 1등급을 받고 있고 현행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그냥 겉멋든 거고 허구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이 제대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선행을 해도 성공을 하고요. 현행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은 선행을 해도 실패합니다. 이건 100%거든요. 네, 그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그 학생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강점인 학생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 수능 특강 영어 교재를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친구들은 첫 번째 챕터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다 풀어요. 그러니까 쉬운 유형이라고 절대 넘기는 법이 없고요.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자신이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꼭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띄는 특징인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영어 수업 시간이 끝나면 수업 교재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는 자기가 혼자 푸는 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하는 것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이 친구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아시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은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가 없는 거고 수학은 단계형 학습이니까요. 그러면 초등학교로 내려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내용을 열심히 독학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에 수학 1, 수능 과목인 수학 1에 왔을 때 과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못 푼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 못 푼 문제에 해당되는 그 이유를 해결하는 공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노베이스라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봤던 거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수학을 하려면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밟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제 아까 경험을 물어보셨는데 수학을 정말 관심 없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연계 정책이라는 것도 있었고 수능 특강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저한테 나중에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앞에 차례 목차에다가 자기가 이 푼 횟수를 갖다가 나무 짝대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13번 풀었더라고요. 똑같은 걸 13번 반복했어요. 어느 정도로 13번? 이게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그 13번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그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은 5등급이었습니다. 5등급이라면 상위로 이야기하면 40%에서 60%에 해당되는 학생이었던 거거든. 근데 그 학생이 6월 모의평가에서 9월 모의평가, 실제 보면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짧은 3개월 기간 동안에 2등급으로 올라갔고 또 2개월 후 수능에서 1등급을 찍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학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진짜 수학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수학을 안 했던 것일까? 수학을 안 했던 거죠. 정말 이거 하나는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는데도 못한 건지 안 해서 못했던 건지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법적인 걸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제대로 공부한다면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쉬웠어? 의외로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만나고요. 저는 이제 EBS 강의를 하니까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7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됐어. 뭐 이런 거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이유가 뭐냐면 요령이 뭐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그냥 문제집 예를 들면 기출 문제집을 펴놓고 시간 내면서 그냥 막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각 분야 예를 들면 독서, 문학 각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출 문제들에서는 어떤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다음번에 유사한 세트를 풀이할 때 나에게 어떤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성적의 향상도 훨씬 더 빠르고 한 번 눈을 떠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권투를 배우러 갔다고 치면 나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의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는데 처음에는 막 줄넘기만 일주일, 2주일 시킨다고 해요. 나는 권투 선수가 되려고 왔는데 줄넘기만 하니까 내가 줄넘기 학원을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어떻게 주먹을 뻗고 어떻게 주먹을 피해야 되는지를 익힐 기회, 단계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바로 막바로 예를 들어 첫날 링 위에 글러브를 끼고 그냥 올라가서 예를 들어 세계 챔피언하고 스파링을 붙었다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내려오겠죠? 근데 링을 내려오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아프다. 정말 엄청 얻어 터졌네. 근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얻어 터지다 보면 나도 권투를 잘할 거야. 그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하는 패턴이에요. 그냥 오늘부터 국어 공부해야지. 그럼 기출문제집을 사다 놓고 거기에 보면 보통 기출문제집에 이 세트는 뭐 9분 안에 푸세요, 13분 안에 푸세요 막 이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줄넘기 안 하고 어떻게 주먹을 뻗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 재면서 그 세트를 읽고 풀어요. 그 다음에 답 맞춰보고요. 맞은 문제는 안 들여다보고 틀린 문제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어떤 사고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복기해볼 기회를 갖지 않고 바로 해설지를 읽어봅니다. 해설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은 맞으니까 맞았다, 2번은 틀리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당황하죠. 이게 뭐야?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별표 쳐버리고 말아요.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지,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게 그냥 쌓이고 그냥 앞으로 진도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실력이 오르잖아요. 눈을 떠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기출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아는 단계가 있은 뒤에 효과적인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이제 내신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 가장 포커스는 객관식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사실 생각보다는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객관식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에 제가 지도한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내신이 거의 한 5등급대 학생, 거의 5점대를 찍은 학생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이 이 중간고사의 수학 내신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선택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성적을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패턴을 공부하는 패턴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엄청 제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을 고등학교 때 자기의 성적을 못 바꿉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학생들한테 질문 던져요.
기말고사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내가 다음 시험에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고. 전 25년 차 교사이긴 한데 한 100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100만 번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의 성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이야기를 하면 300명의 학생 가운데 한 250명은 성적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냐면 250명 정도의 학생은 자기가 공부해야 할 만큼만 공부를 합니다. 매번 시험을 자기가 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망치고 난 이후에도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면서도 여름방학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끝나면서도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정말 공부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행동 패턴은 자기에게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 습관화되어진 행동 패턴을 깨는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대 사회학과를 간 학생처럼 행동 패턴을 바꾸는 학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 패턴을 바꾼 이 학생이 별명이 뭐였냐면 자습실 귀신이었어요. 이 학생은 3년 동안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학원을 한 번도 다니죠. 선행 그런 건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갑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면 4등급, 5등급 대의 수학 내신을 받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그렇게 어렵다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수학에서 이 학생은 선행 한 번 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자기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별명에 모든 게 있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자습실 귀신입니다. 그냥 이 학생은 모든 시간을 자습실에만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성적을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행동 패턴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일단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듣습니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어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맨날 100점 맞는 학생이 필기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끝나면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공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영어 공부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외국어라서 자기가 일부러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색해집니다. 감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에 한 번에서 2번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연계교재 챕터를 정해 공부하는 등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이 실전 감각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그 학생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게 생활의 달인을 보거든요. 근데 생활의 달인들이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달인들인데 그 달인들한테 어떻게 달인이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자기는 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정말 고수다운 면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공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의 학습량의 누적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는 그만큼 지금 상위권이라는 소리를 못 듣겠죠. 누적량이 많으니까 지금 상위권이거든요. 머리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학생들 대부분은 누적량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위권이 상위권을 따라가려면 그 학습량을 늘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상위권은 이제 학습량이 많이 누적됐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씩만 하더라도 그 친구는 꾸준하게만 해나가면 얼마든지 그 성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학교에 있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수능, 뭐 모의평가 이런 시험을 볼 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학생들처럼 수학을 갖다가 하루에 뭐 7시간씩 공부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문제는 풉니다. 제가 1년에 젊었을 때는 정말 더 많은 문제집을 풀었는데 요즘은 체력이 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1년을 지나고 나면 제가 풀었던 문제집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 해 한 해 정리를 하잖아요. 보통 보면 10권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그 10권을 뭐 일주일에 한 권씩 풀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그 성적을 유지하려면 그냥 듬성듬성의 공부는 안 됩니다. 필 받았다고 하루 공부하고 이틀 쉬고, 하루 공부하고 이틀 쉬고, 총량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총량을 나누기 n 해서 균등한 학습 시간을 유지해 나간다면 상위권의 그 자리는 결코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공통점은 사실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픽스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픽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듣던 수업을 듣던 학원을 가던 그 시간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변수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상위권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인강을 듣고 학원을 가는 학생, 사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가고 인강을 듣던 안 듣던 그건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모두 다 학원을 다니고 상위권은 모두 다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포커스는 학원을 가든 안 가든 인강을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인강, 자기가 다닌 학원, 자기가 들은 수업을 자기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무조건 현행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패턴은 30분 예습, 1시간 수업, 인강, 학원. 그러니까 30분은 예습, 그리고 1시간의 수업을 듣고 2시간 이상의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은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에요. 그게 2시간, 3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커스는 나의 공부 시간, 내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요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비교해 보면 사실 공부 시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혼자 공부한 시간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 상위권의 성적을 랭크하게 되는 거죠. 이 혼자 공부한 시간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방학이에요. 방학에는 일반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공부량이 확 줄어듭니다. 반면에 주요 대학을 진학하고 상위권의 성적을 랭크하고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 오히려 공부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일관되고 지속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일관되고 지속되는 공부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방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단순한 거죠. 시험 기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건 중상위권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성적을 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시간은 결국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 이 학생들은 공부를 선택하는 거죠. 네, 우리 학생들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까요? 선생님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듦을 몸소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거 당연합니다. 다만 그걸 얼마나 빨리 훌훌 털어버리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고요. 흔들림 없이 내가 해왔던 대로 안정적인 페이스 유지하시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면 나 할 수 있어 라는 무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은 기간 건강한 수험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밥 절대 거르지 마시고 꼭 잘 챙겨 드시고요. 잠도 꼭 주무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수험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라는 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실패라는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실패한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쪽으로 가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그 새로운 경험치를 하나 얻은 거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어떻게 보면 해내는 겁니다. 실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정말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마음껏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 안녕.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텐데 열심히 하고 있는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예를 들어 100일 남았다 그러면 하루에 1점 올리게 공부해보자. 그럼 생각해봐. 100일이면 100점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연계, 출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학습을 중심으로 마무리 잘 철저하게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치르는 그날 1교시 끝날 때까지 곁에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애쓸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멩이라는 말에 라틴어는 두 가지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디딤돌, 반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돌멩이는 뭐냐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에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학부모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트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행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스칸달룸입니다. 자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페트라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만, 감정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접으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페트라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페트라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나를 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코칭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코칭할 것인지, 어떻게 프로 학부모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